때는 바야흐로 1960년대 중반, 당시 북한은 김신조 등 특수부대를 침투시켜 남한을 도발했고 얼마 뒤 한국 정부는 주한미군 철수라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접합니다. 당시 한국은 상호 방위 조약에 따라 주한미군이 주둔하면서 미국의 보호를 받았지만 베트남전, 푸에블로 사건 등을 겪으며 피로감이 누적된 미국 정부는 아시아에서 전쟁이 발발했을 경우 방위 1차적 책임은 당사국이 져야 하고 미국은 선택적이고 제한적으로 지원할 것이다라며 소위 닉슨 독트린을 발표합니다. 그리고 실제 1971년 3월부터 미 7사단 2만 명을 한반도에서 철수시켰죠. 그간 미군을 한국에 주둔시킴으로써 대북 억지력을 발휘하고 있었지만 갑자기 철수해버리자 안보에 엄청난 위기를 느낀 박정희 대통령은 1년 뒤 핵무기 개발을 시작합니다. 핵무기를 개발하려면 우선 핵을 아주 잘하는 과학자가 필요했는데 한국인 중에 세계 최고 핵물리학자로 불리던 이가 있었으니 바로 이휘소 박사입니다. 그의 연구를 이어받아 연구한 학자 2명이 노벨 물리학상을 받았을 정도로 이휘소는 세계적으로도 대단한 학자였는데 미국은 그 어떤 경우에도 한국이 핵을 보유하는 것을 원치 않았죠. 잠시 기사를 하나만 볼까요? 1977년 6월 18일자 뉴욕타임스에 실린 기사입니다. 페르미 국립가속기연구소의 이론 물리부장이자 세계적으로 유명한 물리학자 벤저민 리 박사가 목요일 교통사고로 사망했다. 그의 나이 42세. 그는 콜로라도 아스펜에서 열리는 페르미 연구소 자문위원회에 참석하기 위해 가던 중이었다. 그의 아내 마리아는 머리에 부상을 입었고 자녀 제프리와 아이린은 경미한 부상을 입었다. 맞습니다. 이 기사는 1977년 6월 18일 뉴욕타임스에 실린 부고기사로 신문에 따르면 이휘소 박사는 일리노이주 키와니 부근 고속도로에서 사망했습니다. 반대편 차선에서 마주오던 35톤 덤프트럭의 타이어가 터지더니 중심을 잃고 중앙분리대를 넘어 이휘소의 차를 정면으로 들이받아 운전자가 직사했죠. 그런데 이 사고로 전 세계 모든 과학계가 주목했던 것은 사망자가 이휘소 박사였기 때문입니다. 왜냐면 그는 핵무기 아버지라 불리는 오펜하이머가 직접 스카우트한 한국이 낳은 세계 최고의 과학자이자 조국 한국의 핵개발을 위해 살갗을 찢어 핵개발 문서를 넣고 봉합해 극적으로 박정희 전 대통령에게 전해 핵개발을 추진한 것으로 알려진 남자니까요. 그의 이 사고를 두고 미국 정치권이 한국의 핵개발을 막기 위해 저지른 음모론은 지금 현재도 많은 이들이 믿고 있는데 과연 사실일까요? 미국 정보부는 정말로 이휘소 박사를 암살한 것일까요? 오늘은 한 구독자분께서 이휘소 박사에 대한 영상 제작을 부탁해 오셔서 이 소문의 진위 그리고 이휘소 박사를 자세히 살펴볼까 합니다. 안녕하세요, 디스멘터리입니다. 지금으로부터 22년 전 월간조선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의 인터뷰를 담아 박근혜 증언 아버지의 죽음과 핵개발이라는 기사를 냈습니다. 당시 그녀는 청와대에서 있었던 핵개발에 대한 논의 내용을 미국이 우리 측에 들이대면서 핵개발 포기를 종용한 사실을 확인했다. 그런데 그런 내용을 도청이 아닌 방법으로 어떻게 알아냈겠습니까? 라며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사실 지금도 박정희의 사망 배후에는 미국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음모론이 제기되기는 하지만 실제 미국이 배후였다면 그의 죽음은 아마도 핵무기를 개발하려던 그의 계획과 관련되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미국은 한국이 핵무기를 보유하는 것을 소름 돋을 정도로 싫어했으니까요. 그리고 이러한 내용은 CIA 기밀문서를 통해서도 확인됩니다. 미 중앙정보국 CIA는 2005년 그간 국가기밀로 보관하던 1978년 6월에 작성된 보고서의 기밀을 해제시켰습니다. 보고서 원제는 한국 핵개발과 전략적 의사결정으로 모든 기밀을 취급하는 CIA가 작성한 보고서인 만큼 한국의 핵개발사가 모두 담겼습니다. 차후 기회가 되면 위 보고서 번역본 업로드하겠습니다. 보고서는 박정희 전 대통령이 890 프로젝트라 불리던 핵무기 기술 개발을 승인했다고 기록하고 있는데 890 프로젝트는 국방과학연구소장 책임하에 미사일팀, 핵탄두팀, 화학탄두팀을 구성해 북한으로 쏘아 올릴 핵무기를 개발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와 관련해 당시 CIA 한국지부 총책임자였던 도널드 그레그는 한국에 우호적이던 미국이 갑자기 등을 돌린 결정적인 이유는 박정희가 시도했던 핵개발 때문이라고 증언했습니다. 실제로 미국은 1976년 핵개발을 중지하지 않으면 한국과의 모든 관계를 중단할 것이라며 협박을 일삼았고 결국 한국의 1차 핵개발은 무의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1년 뒤 1977년 6월 이휘소 박사는 교통사고로 사망했죠. 그런데 매번 한국의 핵개발과 관련된 뉴스가 등장할 때마다 이휘소의 죽음에 미 정보국이 배후에 있었다는 음모론이 사실처럼 제기되는데 도대체 어떤 인물이길래 이런 음모론이 매번 등장하는 걸까요? 남이 아는 것은 나도 알아야 한다. 내가 모르는 것은 남도 몰라야 한다는 이휘소 박사의 좌우명을 두고 일각에서는 건방지다고 표현하는 이들도 있지만 사실 그의 좌우명에는 다른 뜻이 있습니다. 남이 알아낸 것을 뒤쫓아가는 연구가 아니라 스스로 물리학의 새로운 화두를 제시하는 선구자적인 과학자가 되고 싶다는 것이 그의 꿈이었죠. 남이 차린 밥상에 수저를 올리기보다는 직접 밥상을 차리는 과학자가 되고 싶었던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는 평생 밥상을 차리는 과학자였습니다.
왜냐면 그의 논문 덕분에 7명의 노벨상 수상자가 탄생했으니까요. 한국에서 태어난, 그리고 태어나게 될 물리학자, 화학자, 수학자, 생물학자를 전부 다 거론해도 아마 이위소 이상의 이름값을 가진 인물은 등장하기 어려울 겁니다. 그런 돌연변이가 이미 90년 전인 1935년 한국에서 태어난 겁니다. 그의 이름이 일반인들에게도 알려지기 시작한 것은 의외로 소설 덕분입니다. 김진명 작가가 1993년 쓴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라는 소설인데, 작가는 이위소를 롤모델로 소설 속 이홍우라는 인물을 창조해냈죠. 한국을 위해 비밀리에 핵개발을 진행하다 의문의 사고로 사망한 인물로 묘사됐는데,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오죽하면 그의 가족들이 이는 사실이 아니며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며 소송을 제기했을 정도죠. 참고로 이 판결이 내 이름과 사진을 상업적으로 쓰지 마세요 한 줄로 요약되는 퍼블리시티권에 대한 국내 최초의 판결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대와는 달리 이위소는 핵개발을 완전히 반대하는 입장이었고, 박정희의 유신독재 체제가 창피해 얼굴도 들고 다닐 수 없다고 말할 만큼 한국의 정치체제에 부정적인 인물이었습니다. 이렇게 음모론이나 알려지지 않은 스토리로 그를 포장하지 않아도 그는 이미 전세계 물리학계를 쥐고 흔든 슈퍼스타였습니다. 미국명 벤저민 휘소리라는 이름이 미국 과학계에서 주목받기 시작한 것은 그가 석사학위를 받던 1957년 즈음입니다. 피츠버그 대학에서 석사학위를, 유펜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한 그는 박사학위 예비시험에서 무려 93점을 받아 수석을 차지했습니다. 이는 단 한 문제도 틀리지 않아야 받을 수 있는 점수일 뿐 아니라 2등과의 총점이 무려 20점 이상 벌어졌죠. 이렇게 높은 점수는 대학 물리학과 창설 이래 최고의 성적이었고, 이는 곧장 미국 전역에 퍼지게 되는데요. 당시 프린스턴 고등연구소장 오펜하이머가 특히 그를 눈여겨봤습니다. 그의 답안지를 구해 직접 읽어본 후 그에게 사람을 직접 보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직 학위를 받지도 않았지만 그 천재성에 감탄해 스카우트할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사실 오펜하이머는 우리 인류에게 핵폭탄을 등장시킨 인물이며 핵무기의 아버지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몇 년 전 개봉한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의 영화 오펜하이머에 아주 잘 묘사되어 있죠. 1938년 12월 독일 과학자들이 핵분열의 원리를 발견하자 헝가리 출신 물리학자 레오 실라르드는 이것이 매우 강력한 폭탄을 제조하는 데 사용될 수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이에 절친 아인슈타인을 통해 미국의 루즈벨트 대통령에게 매우 강력한 폭탄이 만들어질 수 있음을 경고하는 편지를 썼는데요. 나치 독일의 이러한 성과를 두려워한 루즈벨트는 1939년 10월 21일 우라늄 자문위원회를 구성하며 전 세계는 본격적인 핵개발 시대로 접어듭니다. 그리고 6년 뒤 1945년 7월 16일 미국 뉴멕시코의 한 고원 사막에서는 인류 최초의 핵무기 폭발 실험이 가동됐는데, 이름하여 맨해튼 프로젝트입니다. 미국은 총 3개의 핵폭탄을 만들어 실험하기로 했는데, 당시 이 사막에는 오펜하이머, 페르미, 그로브스 등 주요 인물들이 모였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실험 트리니티를 통해 가제트를 성공적으로 폭발시켰죠. 실험에 성공한 연구팀은 이 자리에서 제2차 세계대전의 원흉 일본에 이를 투하할 것이냐를 결정해야 했는데, 당시 책임자였던 오펜하이머는 핵무기는 죽음의 무기지만 전쟁을 끝내고 인류의 평화를 위해서는 불가피하게 실전에 투입해야 한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렇게 1945년 8월 6일 일본 히로시마에 우라늄 핵폭탄 리틀보이를, 3일 뒤 8월 9일 나가사키에 플루토늄 핵폭탄 펜맨을 투하했습니다. 이 덕분에 일본이 무조건적인 항복을 선언하면서 제2차 세계대전은 종식했고, 한국은 치욕스런 일제의 식민지배를 끝내고 광복을 맞이했죠. 핵무기 2방을 일본에 투하하기로 결정한 인물 오펜하이머가 이위소를 눈여겨보고 있었던 겁니다. 오펜하이머는 기초과학 분야에서 최고 권위의 프린스턴 고등연구원 원장과 물리학 분야 최고 권위의 페르미 연구소 소장을 지내면서 천재과학자 아인슈타인과 약 21년, 이위소와는 7년을 함께 지냈는데, 그는 나는 아인슈타인과 벤저민 리 두 사람을 뛰어난 과학자로 기억한다. 두 사람 중 더 뛰어난 사람을 꼽으라면 벤저민 리를 꼽겠다고 말했습니다. 일각에서는 내 밑에는 아인슈타인도 있었고 이위소도 있었지만 아인슈타인보다 이위소가 더 뛰어났다고 말했다는 보도도 있지만, 이 말에는 약간의 가장이 더해진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그 3명의 나이대를 생각해보면 아인슈타인 1879년생, 오펜하이머 1904년생, 이위소 1935년생이니까요. 자신보다 25살 많은 대선배에게 내 밑에 있었다와 같은 표현은 쓰지 않았을 겁니다. 그렇다면 이위소는 여러 소설에서 묘사하는 것처럼 한국의 비밀리에 핵개발을 전해졌을까요? 이는 명백한 허구입니다. 2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우선 이위소 박사는 핵물리학자가 아닙니다. 정확히는 이론물리학자입니다. 쉽게 말하면 바위를 쪼개면 돌멩이가 되고, 돌멩이를 쪼개면 조약돌이 되고, 조약돌을 쪼개면 자갈이 되고, 자갈을 쪼개면 모래가 되고, 모래를 쪼개면 흙가루가 될 겁니다. 이렇게 물질을 잘게 쪼개면 마지막에는 가장 작은, 우리 눈에는 보이지도 않는 무언가가 홀로 남을 겁니다.
바로 그것이 이위소 박사의 연구 주제였습니다. 우주를 구성하는 가장 작게 쪼개진 알갱이, 가장 기본이 되고 기초가 되는 물질을 찾아내는 것이 그의 역할이었습니다. 이위소의 연결식 당시 페르미 연구소장 로버트 윌슨은 근대 이론 물리학자 20인을 거명한다면 반드시 포함시켜야 할 인물이라고 애도했고, 게이지 이론으로 노벨 물리학상을 수상한 압두스 살람은 이위소는 현대 물리학을 10년 앞당긴 천재다, 이위소가 있어야 할 자리에 내가 있는 것이 부끄럽다라며 그의 공적을 널리 알리기도 했는데요. 찰나의 순간에 존재하는 소립자를 증명하기 위해서는 일반인으로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수학 공식이 적용되는데, 이 계산식을 당시의 슈퍼컴퓨터에 입력하면 3년이 지나야 답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위소는 이러한 계산식을 불과 몇 시간 만에 계산해서 답을 낼 정도로 인간이 범접할 수 없는 수준의 두뇌를 가진 천재 물리학자였습니다. 그의 연구 성과는 크게 세 가지로 구분되는데, 하나는 미지의 입자에 최초로 힉스라는 이름을 부여했다는 점입니다. 빅뱅 이후 우주의 모든 물질은 12개 기본 소립자와 그들 사이를 연결하는 4개의 소립자, 그리고 모든 물질에 질량을 부여하고 감쪽같이 사라진 힉스 입자 등 모두 17개의 소립자로 구성됐다는 것이 현대 물리학의 이론입니다. 그간 16개의 소립자는 모두 발견됐으나 힉스 입자만은 흔적을 찾지 못해 신의 입자라고 불렀는데, 이위소가 힉스라고 부르기 시작해 현재 모든 이들이 그렇게 부르고 있죠. 둘째로 비가완 게이지 이론의 재규격화라는 논문을 발표해 현대 입자 물리학의 표준 모형으로 불리는 와인버그 살람 글래슈의 이론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증명해냈죠. 이 이론은 이위소가 논문을 쓰기 전까지는 비웃음거리에 불과했었는데, 그가 이를 증명하는 논문을 발표하며 세계적인 주목을 이끌어냈습니다. 3명의 저자는 1979년 이 이론으로 노벨 물리학상을 수상했는데, 우리가 받은 노벨상은 이위소에게 갔어야 할 상이다라며 공을 이위소에게 돌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참입자를 발견해 질량의 범위를 예측 가능하게 했다는 점입니다. 1974년 쓴 참입자의 탐색이라는 논문을 통해 모든 물질과 소립자를 구성하는 기본 입자 중 시쿼트라는 새로운 입자의 존재 가능성을 예측했는데, 이를 이론에서의 주장뿐 아니라 실제 구성자의 질량까지 계산해내며 근거를 제시했죠. 그 후 그가 예견한 입자가 실제로 발견됐으며 질량 역시 그 계산한 바와 일치해 놀라움을 안겼죠. 참입자와에 관한 그의 논문은 고에너지 물리학계의 전설이 됐으며 지금은 고전으로 널리 알려져 읽히고 있죠. 이러한 입자 탐색 연구를 통해 이론을 현상화시킨 물리학의 대가로 알려지면서 전 세계에서 가장 권위 있는 학자로 인정받게 됐는데요. 두 번째는 이위소는 개인적으로 한국의 정치체제에 진저리를 쳤던 인물입니다. 박정희 전 대통령의 핵개발에 대한 의지는 이위소를 통해서도 알 수 있는데, 그를 너무 데려오고 싶어 그를 데려올 수 있다면 60만 대군 전부를 그의 경호를 위해 쓰고 싶다는 바람을 내비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위소가 어머니에게 보낸 편지에서 박정희 대통령이 어떻게 아이들 취미를 알았는지 한국 우표와 전통 무용책을 보내왔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친분이 없던 그의 자녀들 취미까지 전부 파악하고 있다는 것은 아마도 정보조직이 가담해 그를 파악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위소 역시 조국에 대한 애정과 관심은 있었습니다. 1971년 칼텍의 교환교수로 재직 당시 한국과학기술원의 전신인 한국과학원 정근모 부원장과 이야기할 기회가 생겼는데요. 이위소가 가난한 한국을 위해 물리학의 뿌리를 내려 어떻게든 돕고 싶어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된 정근모는 그에게 한국에서 정기적으로 세미나를 개최하자고 제안했었습니다. 이위소 역시 이미 3년 전 미국 시민권자가 되기는 했지만 조국에 도움을 주고 싶었던 만큼 이를 적극적으로 추진했는데요. 하지만 제7대 대통령 선거에서 김대중을 상대로 승리한 박정희에 대한 반대 시위가 일자 군병력을 투입하고 위수령을 발동하는 등 이해할 수 없는 정치 상황에 심각한 우려를 표했습니다. 이러한 소식을 접한 그는 즉각 방문 계획을 전면 철회하는데요. 학예 물리학교의 책임을 맡게 된다면 내가 한국의 현 정권과 그 억압 정책을 지지하는 것으로 보일까 걱정이 됩니다. 참으로 난처한 입장입니다. 한편으로는 한국의 과학 발전을 위하여 조그만 도움이라도 되고 싶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민주주의의 원칙을 무시하는 이러한 처사들의 반대 의사를 분명히 밝히고 싶습니다. 그러므로 한국 정부에서 이에 관한 초청이 오더라도 수락하지 않을 결심입니다. 엉뚱한 짓이라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한국 국민의 장래를 걱정하는 한 사람으로서 택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라며 유신 독재에 분명한 거부 의사를 밝혔죠. 당시 그는 카이스트 교수로 부임하는 것까지 심각하게 고려했었지만 유신 독재 정치의 실망에 거부해버려 유야무야 되고 말았습니다. 정권과 학문은 완전히 다른 문제라며 끈질기게 설득했으나 워낙 완강하게 거부한 그의 마음을 돌리지 못했죠. 한국인으로 살고 싶어 미국 시민권 취득도 미루다 연구에 지장이 생길 즈음 어쩔 수 없이 신청해 미국 시민권을 취득한 이위소 박사.
석연치 않은 사고로 42살의 젊은 나이에 요절한 것도 한국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부을 각오를 다졌던 세계 최고의 물리학자가 한국에 오지 못한 것도 너무 아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다시는 이런 안타까운 일이 없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잠시 취재 예고드립니다. 보통은 키토라이프 정특례 창업주나 난다모 고도윤 창업주처럼 이미 제 구독자이신 분들이 연락 오셔서 찾아뵙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이번 촬영은 제가 먼저 취재를 제안한 첫 번째 케이스입니다. 왜냐하면 충남 부여에 닥터코아라는 업체가 당뇨 치료 물질로 특허받은 물을 지하에서 뽑아내고 있다는 소식을 전해드렸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물이 얼마나 특이했던지 뉴스위크 선정 세계 최고 병원 6년 연속 1위에 빛나는 미국 메이오 클리닉 연구진과 전남대학교 내분비과 의료진이 가져가 실험했는데, 그 결과 당뇨에 효과가 있다는 결론에 도달했고, 이를 실제 SCI급 논문에 게재했습니다. 그리고 보건복지부 공용기관 생명윤리위원회 승인을 받아 충남 지역 당화혈색소 7.5 이상 환자 34명을 대상으로 임상실험을 실시한 결과, 이 물을 3개월 섭취한 수치 9 이상의 환자들의 당화혈색소 수치가 현저히 감소했다는 사실도 밝혀졌죠. 지하수에서 이런 효능이 가능하다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했지만, 저는 제 고정관념보다는 세계 1위 병원인 메이오 클리닉 연구진과 SCI급 논문 결과를 더 신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제가 충남 부여까지 내려가는 이유는 현재 시중에서 판매 중 이 제품을 제 채널 구독자분들께 최소 시중에서 사먹는 생수 가격 정도로 제공할 수 있도록 가격 협상을 진행하기 위함입니다. 아래 댓글로 남겨드린 링크는 닥터코아 공식 유튜브 채널에 올라온 김원 대표의 닥터코아 소개 영상인데, 여러분들이 해당 영상에 댓글을 남겨주시면 제가 조금 더 유리한 위치에서 협상을 끌어갈 수 있을 듯 합니다. 다음 주 수요일에 인터뷰에서 모든 것을 담아와 다시 공지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디시멘터리에서는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제 채널에서 다뤘으면 좋겠는 뉴스 또는 널리 알려졌으면 하는 영상은 디시멘터리 네이버.com으로 보내주시면 소중히 제작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